2008년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는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미끼로 삼아 딸에게 접근하던 양아치를 시험하다 결국 살해당한 어머니의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2003년 베이징에서 대학에 다니던 여학생 첸징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사라진 그녀를 기다리다 결국 첸징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명확한 증거나 단서가 없어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07년 6월 4일 또 다른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절도 혐의로 체포된 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공로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친구 얀조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을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얀조의 술김에 지어낸 허풍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얀조는 첸징의 어머니를 살해한 진범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얀조와 함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얀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얀조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충격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우리 장모를 죽이고 영정하에 버렸어. 처음에는 얀조의 취중 헛소리라 생각했던 용의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얀조 본인도 술에 취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얀조의 친구가 범죄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역시 첸징 어머니의 유해처럼 영원히 땅속에 묻힌 채로 남았을 것입니다. (1985년 10월) 첸아이에는 남편 첸창과 이혼했습니다. 첸아이에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좋아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자 그녀는 마을에서 평범한 남성과 결혼하느니 대도시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베이징으로 이주한 후 서점에서 일하며 첸창을 만났고 그와 결혼해 딸 첸징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첸창은 바람을 피우고 가사 책임을 등한시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했습니다. 첸아이에는 어린 딸을 위해 참아왔지만 결국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첸아이에는 재혼하지 않고 딸의 이름을 첸징으로 바꾼 뒤 오직 일과 딸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첸징은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물려받아 청순하고 눈에 띄는 외모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 불행이 영향을 미쳤는지 첸아이에는 딸 교육에 있어서 고집스럽고 엄격했습니다. 첸징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어머니는 딸과 남자아이들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첸징이 특정 남학생과 가까워지거나 친밀해 보이면 첸아이에는 곧바로 딸에게 여자의 품위를 지키고 남자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첸징이 성장하면서 첸아이에는 남자는 직업을, 여자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망친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딸에게 신중하게 남자를 골라야 한다며 아무 남자나 받아들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첸징은 늘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첸아이에는 자신의 엄격한 교육이 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첸징은 이성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었고 어떤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첸징의 뛰어난 학업 성적과 평온한 일상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딸 첸징은 매우 속 깊고 어머니의 고생을 잘 알기에 학업에서도 어머니에게 큰 걱정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첸징은 베이징의 한 대학교 영어학과에 합격하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첸징의 합격증을 들고 첸아이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첸아이에는 베이다이어 여행 단체 투어를 예약하며 첸징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행 중 첸징은 같은 여행단에 속한 얀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얀조는 첸징보다 2살 많았고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첸징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얀조는 여행 내내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온 첸징은 활발하고 따뜻한 얀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얀조는 자신이 중관촌의 한 컴퓨터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성격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첸징은 점차 얀조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은 영원할 거야. 베이다이어 해변에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얀조가 약속하자 첸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첸징은 얀조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첸징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첸아이에는 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딸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첸아이에는 긴장한 얼굴로 딸에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배경은 알고 있는지 물으며 경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으니 조심해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첸징은 어머니의 간섭에 불만을 터뜨리며 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누구와 교제하든 제 자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첸징은 방을 뛰쳐나갔고 이후 학교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며칠간 냉전을 이어갔습니다.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선과 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얀조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첸징에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중관촌 컴퓨터 회사의 매니저가 아니라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마을에 거주하며 정규직도 없이 간간히 컴퓨터 수리로 돈을 버는 양아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든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부모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빼앗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는 악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첸아이엔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딸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로서 첸아이엔은 딸을 이런 불행한 길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렵게 키운 딸이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첸아이엔이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은 이랬습니다. 첸아이엔과 첸징은 연애 문제로 처음 다툰 후 첸징이 학교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직 철이 없다 해도 어머니로서 끝까지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첸아이엔은 먼저 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설득했고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하며 얀조를 집으로 초대해 직접 만나보는데 합의했습니다. 얀조가 첸징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을 들고 문 앞에서 들어가도 되는지 망설이던 얀조와 달리 첸아이엔은 오히려 여유롭게 잘생겼네요 라며 칭찬하고 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첸징은 평소 말솜씨 좋고 자신감 넘치던 얀조가 어머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얀조와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얀조는 첸아이엔에게 자신이 베이징 출신이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관촌에서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 수리 사업을 운영하며 월 수입이 약 6,000위안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첸징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첸아이엔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을 뿐 특별히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얀조와 첸징은 첸아이엔이 얀조의 진심을 보고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첸아이엔의 침묵은 단지 싸움을 피하고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눈에 얀조를 본 순간 그녀는 그가 속이 비어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그의 태도와 말 속에서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후 첸아이엔은 얀조가 말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그가 사는 동네를 찾아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얀조는 거짓말쟁이에다 부모에게 얹혀 살며 생활비를 빼앗아 쓰는 철없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첸아이엔은 얀조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분노했지만 딸의 미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첸징이 집에 돌아오자 첸아이엔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고 첸징의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을 확인한 첸아이엔은 조심스럽게 얀조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첸징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어머니를 비난하며 화를 냈습니다. 겨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왜 굳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첸징은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날 밤 집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첸아이에는 딸을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얀조를 시험해보자. 만약 얀조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첸징을 배신한다면 딸을 설득해 관계를 끊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첸아이에는 주변 친척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이 민감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첸아이에는 스스로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 방법이 부끄러운 행동이라 느껴졌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첸아이엔이 속을 끓이며 고민하는 동안 첸징과 얀조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다툰 이후 첸징은 어머니와 간간히 안부 전화만 할 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첸아이엔은 딸이 보고 싶어 첸징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딸은 보이지 않았고 첸징의 동급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녀가 이미 얀조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첸아이엔은 두 사람이 사는 곳의 주소를 알아내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첸아이엔이 얀조의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두 사람은 옷차림이 흐트러진 채 침실에서 다정하게 붙어 있었고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첸아이엔은 분노로 혈압이 치솟았고 곧바로 첸징이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평소 자신의 사랑을 강하게 주장하던 첸징도 이번에는 잘못을 느꼈는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첸아이엔은 단호한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옷 입고 집으로 가자. 얀조는 옆에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첸아이엔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첸아이엔은 딸 첸징이 예상보다 고집스럽게 얀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얀조를 만나 딸과 헤어지라고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고는 오히려 얀조와 첸징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고 얀조는 첸징에게 앞으로 끝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첸아이엔은 이 상황에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첸아이엔은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를 찾아서 그 남자를 시험해보면 되지 않겠어? 이 말은 첸아이엔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맞아. 첸징이 직접 얀초가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스스로 헤어질 거야. 첸아이엔은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부분 그녀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따님이 연애하는 걸 왜 그렇게 간섭하세요? 라며 그녀를 타일렀습니다. 첸아이엔은 이런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젊은 여성을 찾아다녔지만 연이은 거절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첸아이엔은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떠올렸습니다. 첸아이엔은 간 마흔에 접어들었지만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딸 첸징 외에는 얀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이 이 역할에 적합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정했으니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첸아이엔은 얀조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딸에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첸아이엔은 이전의 냉담한 태도와는 달리 얀조에게 갑작스럽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얀조를 집으로 자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첸징과 얀조는 이 상황을 보고 어머니가 자신들의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얀조는 첸아이엔의 초대가 있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고 세 사람은 식탁에서 마치 화목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첸아이엔의 철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얀조의 실체를 보여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2002년 8월 어느 금요일, 첸징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함께 텐진으로 놀러가며 며칠 머물 예정이라 주말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나이에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얀조는 평소처럼 채나이엔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채나이엔은 이미 식탁에 한 상 가득 음식을 준비해 두었고 식탁 위에는 뜻밖에도 술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채나이엔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첸징이 오늘 안 온다니까 우리 둘이 한잔해요. 괜찮죠? 얀조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앉기 전 채나이엔은 두 개의 의자를 가까이 붙이며 얀조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반병 이상 마셔버렸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채나이엔은 자신의 고된 삶과 첸징을 키우며 겪은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며 감정이 북받친 채나이엔은 얀조의 어깨에 기대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적 접촉에 얀조는 당황하면서도 술과 감정의 영향을 받아 뜨거운 기운이 퍼졌습니다. 결국 얀조는 채나이엔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얀조는 자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깨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얀조는 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이야. 이제 첸징을 어떻게 봐야 하지? 그는 아무리 게으르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왔다 해도 최소한의 수치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나이엔이 단지 외로움 때문에 그랬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날 밤 얀조는 다시 채나이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채나이엔과 마주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식탁에서도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시선은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얀조는 참지 못하고 먼저 채나이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내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에 불을 껐습니다. 첸징은 집으로 돌아와 얀조가 자신을 계속 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며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채나이엔은 딸을 위로하며 얀조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채나이엔은 얀조를 찾아가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행동했던 사실을 밝히며 얀조가 유혹에 넘어가 딸을 배신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그녀는 얀조에게 첸징과 즉시 헤어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얀조는 충격과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고 채나이엔은 그를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나이엔은 딸에게 얀조를 잊으라고 조언하며 그의 불성실함을 암시했습니다. 첸징은 큰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첸징은 얀조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채나이엔은 딸을 위해 새로운 남성을 소개했고 첸징은 마음의 상처를 덜기 위해 그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얀조는 모든 상황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화해할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얀조는 채나이엔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며 다시 첸징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채나이엔은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이 이 사실을 첸징에게 알릴 경우 얀조가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얀조는 절망했지만 채나이엔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딸의 미래를 위해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채나이엔과 얀조는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얀조는 깨어나 채나이엔이 카메라 필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채나이엔은 전날 밤의 상황을 일부 촬영했으며 얀조가 첸징을 다시 찾아오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얀조는 공포에 질려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얀조는 첸징을 찾아오지 않았고 채나이엔은 딸에게도 얀조를 피하도록 조언하며 집에 자주 오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20일 얀조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채나이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첸징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채나이엔은 단호히 거절하며 그를 집에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얀조는 술 기운에 이성을 잃고 채나이엔을 향해 거친 언행을 했습니다.
그는 채나이엔을 비난하며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소리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물리적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채나이엔의 목을 움켜쥐고 그녀를 침실 침대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베개를 들어 채나이엔의 얼굴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채나이엔이 손발을 움직이며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얀조는 손을 놓고 그녀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졌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얀조는 채나이엔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가방에 담았고 그녀가 외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통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첸징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디로 갔을지 궁금해하며 집안을 뒤졌고 통장과 신분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이 의심하지 않고 어머니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03년 3월, 첸징은 어머니를 보지 못한 채 열흘 이상을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결국 첸징은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지만 채나이엔의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없어 경찰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후 첸징은 집을 비워두기보다는 임대를 주기로 결정하고 집을 청소하기 위해 작업자를 불렀습니다. 청소 중 작업자는 벽에서 혈흔 같은 자국을 발견했지만 당시 모두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2007년 얀조의 친구가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경감받고 공을 세우기 위해 얀조가 술에 취해 채나이엔을 살해한 사건을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듣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채나이엔이 이미 4년 이상 실종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끝에 경찰이 얀조를 체포했을 때 그는 죄책감으로 인해 머리가 하얗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얀조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과 채나이엔과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무렵 이미 결혼한 지 2달이 된 첸징은 이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져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첸징은 엄마, 왜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라고 외치며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법원은 얀조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결했습니다. 5년에 걸친 이 살인 사건은 마침내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무겁고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채나이엔은 똑똑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얀조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도덕적 한계를 넘는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며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첸징은 사랑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지나쳐 적시에 얀조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결과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타락한 여성 시장. 단 18년 만에 대학의 퀸카에서 권력의 정점까지 오르며 무려 1,500만 위안, 약 29억 원 상당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40여 명의 지도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영향력으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체포된 후 그녀의 폭로는 무려 40명 이상의 고위 간부들을 몰락시켰고 그중 17명은 고위급성 지도자였습니다. 과연 그녀의 권력 개임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진정한 권력의 암투 속 그녀의 이야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장바오옹은 1974년 4월 중국 흑룡 강성 후라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후 그녀를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특히 장바오옹의 큰 눈은 맑고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과 학업은 평범했지만 외모와 체격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인해 이웃과 또래 친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학생들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한 남자 교사가 그녀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장바오옹은 자신의 미모가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곧 잊혀졌습니다. 학생 시절 장바오옹은 외모를 중시했지만 성격은 매우 겸손하여
교사들이 좋아하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며 항상 칭찬을 받았고 성격도 매우 좋았습니다. 1993년 장바오웅은 바란대로 뛰어난 성적으로 간수 정치법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간 그녀는 정의롭고 청렴한 판사가 되겠다는 이상과 포부로 가득 찼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동기들에게는 고고한 미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그녀를 책벌레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부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낭비라는 비난을 받자 어느 날 갑자기 장바오웅은 무언가 깨달은 듯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순수한 교내 미인에서 사교의 여왕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장바오웅의 성격은 큰 변화를 겪으며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출중한 외모 덕분에 그는 학생회 임원으로도 쉽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바오웅은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학생회 무용단에 입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용단에서 활동하며 점점 더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끌려했고 장바오웅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다투며 자신을 떠받드는 분위기를 크게 즐겼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학생과 동시에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고 다가갔다가 거리를 두는 태도를 반복해 그들의 마음을 흔들며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주 잘생기고 다정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많은 선배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고 다투었고 심지어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미모가 얼마나 눈부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에 들어간 후 장바오웅은 관리자의 역할이 주는 만족을 알게 되었고 점차 높은 위치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비록 학생회가 많은 학생을 관리했지만 윗선 교사들로 인해 그녀의 역할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장바오웅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바오웅은 자신의 성격이 대담하지 않다는 단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여러 토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그녀에게는 논리적 훈련 기회가 많았고 처음에는 실력이 불안정해 상대에게 밀리기도 했지만 실패에 개의치 않고 매 토론 후 부족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점차 실력이 향상되어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과에 고무된 장바오웅은 졸업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장바오웅은 자신이 관리 업무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1997년 7월 동급생들이 이별을 준비하며 짐을 쌀 때 장바오웅은 이미 란저우시 7.25구 인민법원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평범함을 벗어나려던 장바오웅은 많은 친구들보다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법원에서 일해보니 기대와 달리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정적인 복지와 좋은 평판을 가진 직장이었지만 장바오웅의 일상은 매일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는 단순한 평사원의 업무로 채워졌습니다. 5년 동안 계속되는 지루한 일에 장바오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성공하려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법관이 되려면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지도급에 오를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장바오웅은 더 빠른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바오웅은 자신의 청춘을 단조로운 일에 허비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력한 후원자를 통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그녀는 법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지도 교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교수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장바오웅은 교수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교수의 도움으로 장바오웅은 평사원 자리에서 벗어나 교수의 지도 아래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그녀를 위해 업무적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했고 나아가 이혼 후 장바오웅과 재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법원에 찾아와 장바오웅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장바오웅은 오히려 물러서는 듯한 태도로 부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며 법원을 떠나겠다는 뜻을 원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이별에 충성심을 보였고 이를 원장이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원장은 한편에 부드럽고 매혹적인 장바오웅과 또 다른 한편에 강하고
격렬한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원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장바오옹을 정식 법원 직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장바오옹은 원장의 힘을 등에 업고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며 무려 5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녀는 점차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식 직원이 된 이후 자신의 노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냉혹한 교훈을 안겼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승진은커녕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정체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장바오옹은 낮 동안 업무에 지쳐가며 밤에도 원장과의 관계 유지에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가 2002년, 마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듯 장바오옹은 활발한 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잠잠했던 그녀는 갑자기 많은 대학 동문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종종 신경 쓴 의상을 입고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녀가 이제야 사회적으로 눈을 떴다고 여겼지만 사실 장바오옹은 자신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법률대학을 졸업한 장바오옹은 정치적 배경이 있는 동문들이 이미 공직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동문들만 골라 술자리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접근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행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모임에 고위 관리가 있다면 장바오옹은 주저하지 않고 참석해 그들과 진실게임, 대담한 게임, 심지어 옷을 벗는 게임까지 거리낌 없이 즐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그녀는 이들 관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고 이를 통해 결국 성 조직부의 한 부부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 부부장과의 관계를 통해 또 한 번 승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동창들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부부장을 통해 장바오옹은 여러 모임에 함께하며 또 다른 주요 인물인 화룡구이를 소개받았습니다. 화룡구이는 당시 우에이시 당서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형님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뒤에 등장할 것입니다. 성의 주요 인물로부터 이 사람을 우에이에서 잘 돌봐라는 말을 들은 화석이는 장바오옹을 특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호 속에서 장바오옹은 과장직위로 승진하게 되었고 4년 후인 2012년에는 우에이시 투자촉진국 국장 겸 당서기로 그리고 발전개혁위원 해발계위 주임, 시정부 비서장 등 여러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바오옹이 외모를 무기로 고위직까지 올라간 데는 화룡구이 서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혹시 화서기가 성의 주요 인물의 말 한마디만을 이유로 그녀를 무턱대고 승진시킨 것일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바오옹이 화서기와 처음 만났을 때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의 주요 인사가 직무 이동으로 간수를 떠나자 장바오옹은 새로운 후원자를 찾기 위해 화서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명목으로 화서기를 찾아 친밀감을 쌓으려 했고 화서기도 오랜 관직 생활로 이런 접근 방식에 익숙했지만 장바오옹 같은 매력을 지닌 여성을 처음 만나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님이 없으니 내가 너를 챙길게라며 장바오옹을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화룡구이는 자신이 장바오옹에게 약속한 보호를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고 일부는 부러워했고 일부는 질투했지만 누구도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화룡구이의 폭력적 성향과 냉혹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관리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화룡구이는 부하 직원에게 언어와 신체적 폭력을 자주 행사했으며 여직원들은 특히 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회의 중 부시장의 뺨을 거칠게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비서가 화룡구이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자 그는 비서를 오해하고 강하게 발길질해 비서가 크게 다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화룡구이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를 장기간 점거하고 미녀들로 채우기 일쑤였습니다. 장바오옹 역시 그 여성들 중 하나였으나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성을 다루는 능력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다른 여자는 그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새로운 여성이 등장하면서
장바오웅은 처음으로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은 화룡구이의 지지를 받으며 28세의 젊은 나이에 3년 만에 현 위원회의 부서기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장바오웅은 이 여성이 능력도 갖췄음을 알고 있었고 화룡구이의 사무실로 찾아가 격렬한 항의를 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룡구이는 고심 끝에 결국 장바오웅을 택했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텐주 현 위원회 부서기로 발령했습니다. 이후 2016년 장바오웅은 우에이시 부시장으로 승진하여 만인 위의 인물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권력은 40여 명의 고위급 간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삶은 더욱 타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이 시기에도 40명이 넘는 고위층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중 17명은 특히 높은 직위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궁금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것은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묵시적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공유될 수 있는 자산처럼 다뤄지며 그런 규칙 아래 그녀의 행보는 용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 고위 관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미소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은 비밀스러운 교류의 일부였습니다. 장바오웅은 이미 부시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상위직으로의 승진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했고 2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했음에도 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남성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시장 직위에 올랐음에도 상급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심지어 많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해 실수하기 일쑤였습니다. 상급자가 질문할 때는 화석이의 눈짓과 힌트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관계로 맺어진 권력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장바오웅이 속한 권력층은 다소 불안정했고 화석이의 폭력적 성향과 타락한 생활 방식은 문제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2016년 큰 사건이 발생하며 화룡구이는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몇몇 스캔들이 불거지자 화석이는 관련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에 죄명을 붙이지 못해 포기했는데 이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화룡구이의 폭력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인터넷에 다시 큰 스캔들이 퍼지며 화룡구이의 사진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사진에는 아름다운 여성과 고급 시계 민명품이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시계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러한 폭로로 인해 상급 기관은 비밀리에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뇌물과 부패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바오웅의 승진 배경 또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미모를 무기로 권력과 부를 취했고 부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업무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7월 관련 부서는 방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후 장바오웅은 자신과 연루된 40여 명의 관료들을 자백하며 그중 17명은 고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이들을 자백한 것입니다. 이후 이 관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9년 8월 장바오웅의 사건이 법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장바오웅은 승진을 위해 권력과 미모를 거래했고 1,4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1월 22일 간수성딩시 중급인민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중 100만 위안을 몰수했습니다. 이로써 장바오웅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바오웅은 55세로 체포 당시 찍힌 사진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녀의 삶은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권력과 부패의 늪에 빠져든 결과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절대 금지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